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4선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보수정당 첫 여성 사령탑이 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계열사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번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과 배경,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경북 상주와 김천 등 5개 시 군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동부에도 눈이 확산하겠고 영남과 강원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문제가 됐던 트위터 계정 해공군 김 씨의 소유주로 보기엔 직접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딴 열차 사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데 이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 사장이 불출석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4선의 나경원 의원이 선출돼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사령탑이 됐습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며 지긋지긋한 개파 얘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파가 물러나자 이번엔 기습적인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겨울철 눈은 영하의 추위 속에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를 만들어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먼저 날씨 보도합니다. 흐리던 하늘에서 갑자기 한방눈이 쏟아집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이고 미끄러워진 도로에 차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주민들은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쓸어내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충청과 전북, 강원과 경북 곳곳에 첫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파는 풀렸지만 상층에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비보다는 눈으로 내린 지역이 많았습니다. 서울과 중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려 쌓이는 가운데 경상 내륙과 강원 남부는 매우 많은 눈이 쌓이면서 이번 눈은 밤사이 그치겠지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보다는 이면도로나 다리, 나들목 등은 특히 취약합니다. 거기에 눈이 녹은 뒤 아스팔트 위에서 다시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도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을 경우 대형 미끄럼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얼음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검게 보인다는 것이죠. 운전자가 라이트를 켰을 때 그게 얼음인지를 모르고 과속하다 보면 미끌림에서 대형 사고로 유발한다는 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습적인 눈이 내린 다음 날에는 속도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앞차와 간격도 평소 2배 정도로 확보하는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4선 의원의 경륜과 실력으로 품격 있는 투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당선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자유한국당 청사진에 관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바로 나 원내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103표 중에 68표를 얻으셨거든요. 68표의 네, 의미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개파를 떠난 투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표차가 낮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내의 개파가 종식되었다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당이 하나된 시작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개파라는 표현이 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도 하셨는데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네네. 끝나면 좀 이 지긋지긋한 개파 갈등이 좀 잠식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또 이제 제가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그동안 이 좀 더 당내 민주화에 대한 요청도 많았었고요.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탕평 인사의 원칙 또 그리고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의원님들 112분이 모두 소중하시고 모두 역량이 있으신데요. 네. 그분들 역량을 다 모아서 저희 정당의 역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선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김학용 후보와도 좀 거칠게 경선을 치르셨는데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김학용 후보님은 굉장히 장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내에 뭐 친화력이 뛰어나신 분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김학용 후보님 잘 모시고 또 저희 당이 더 미래로 가는데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그 기자회견에서도 반복하셨지만 품격 있는 투쟁. 을 강조하시거든요. 그 품격 있는 투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그 신뢰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신뢰를 받는 건 뭐냐?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정당, 반대를 하더라도 국민에게 공감을 받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임 지도부가 매우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투쟁 2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2기는 뭐냐? 신뢰를 다시 얻는 것. 결국은 저 정당은 수권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야 이런 느낌이 들게 하게끔 네. 대안을 내놓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투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흐름 안에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밖에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반대가 아닌 대안을 내올 수 있는 분야.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죠. 네. 특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또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안이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남북관계 언급하셨는데 그 페이스북에 직접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투샷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반대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워낙 반대만 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다만 걱정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남북관계의 진전, 평화의 속도와 비핵화의 속도가 잘 속도를 맞춰야지만 우리가 비핵화를 진정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방은 반대하지 않지만 이 답방이 투샷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국은 비핵화의 진전, 북한 인권의 진전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답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마침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지금 뭐 아직은 연내 답방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뭐 그 김정은 답방 부분은 네. 사실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이렇게 혼자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좀 예.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이 뭐 남북관계의 진전, 북미관계의 진전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측만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국내 현안을 챙길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경제 문제가 굉장히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선거 과정 치르시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좀 바로 좀 처리하고 싶은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대여 전선 단락도 있을 것이고 또 선거제 개편 요구를 하고 있는 야3당과의 또 협치 부분도 있을 것인데 가장 시급하게 좀 해결하고 싶은 숙제가 어떤 거세요? 저는 사실은 탈원전을 저지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뭐 김동연 총리를 경질하기는 했지만 홍남기 총리, 부총리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 문제를 빨리 폐기하고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에너지 탈원전 정책 문제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문제를 반드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야3당이 지금 단식 농성 중인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선거제 개혁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단식 농성을 풀 수 있도록 저도 할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뭐 그것도 이 선거제 개혁 문제는 사실은 우리 당내에서는 아직 의견을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간의 의견을 먼저 조율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의 시한에 너무 쫓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특위를 연장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야3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인데 지금 단식 농성 중이거든요. 이 세 당의 대표 중에 누구랑 가장 말이 잘 통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래도 세 분 다 말씀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인터뷰하는 바람에 먼저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한 분 한 분 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끝나시면 바로 만나러 가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좀 우리 정책위 의장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당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물론 개파 얘기 지금 지긋지긋하다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친박과 이를테면 잔류파의 좀 지지를 받으셨거든요. 앞으로 그래도 숙제로 남아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좀 해결하실 예정이신지 조강특위 발표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글쎄 제가 지지를 받은 것은 복당파로부터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작년에 김성태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의 표수와 비교해 보면 뭐 특정 계파나 특정 뭐 잔류파냐 복당파냐를 가리지 않고 널리 지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이 통합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강특위는 곧 뭐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부분도 비대위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논의 과정을 좀 저희한테 좀 미리 좀 알려주실 부분은 없을까요? 오늘 뭐 첫날이긴 합니다만. 조강특위 결과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네. 아마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바로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주말 얘기가 나오던데 그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또 입장을 들어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신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인 나경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오늘 오전 잇따른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를 찾아 별도 이임식 업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YTN 취재진이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오영식 사장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영식 사장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영식 사장은 오전에 사퇴 입장을 전격 밝힌 데 이어 오후에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를 찾아 직원들과 이임 인사를 했습니다. 대전을 찾은 오영식 사장은 무거운 표정이었는데요. 우선 이번 탈선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8일 강릉선 탈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생각을 이미 했지만 사고 현장을 복구해서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첫 차를 타고 고객과 함께 귀경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특히 대통령이 어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철도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더욱 통감했다는 겁니다. 코레일에는 노사 현안이나 사회적 갈등을 가져왔던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또 남북철도 협력 사업과 대륙 진출을 위한 사업에서 코레일의 선구적인 역할은 다시 임명권자가 유능한 후임자를 세워 차질 없이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공공성을 위한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 철로 영업거리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점검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낙하산 사장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것이며 비판과 질책은 깊이 유념하고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네,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오영식 사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 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그 강릉선 탈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이미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었습니다만 뭐 우선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을 복구해서 다시 열차 운행을 정상화시키고
직원들을 추스리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했고요. 월요일 첫 차 개통시키면서 고객분들과 함께 서울로 귀경하고 나서 하루 동안 좀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한 바가 있으며 또 어제 대통령께서 또 이러한 최근 KTX 탈선 사고를 포함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또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도 더더욱 코레일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더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사 등 관련 기관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온수관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검 일지와 점검용 열화상 카메라 등을 압수하고 상황 보고서 등을 확보해 난방공사가 사고 직후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공은 이제 법원으로.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양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시청의 악성 민원을 반복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부당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을 부정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효과를 확정적인 것처럼 말한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배 가입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소유주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를 향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비난한 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 씨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친형 강제 입원을 위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면서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한 뒤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사회부 조용성 기자와 함께 남은 이야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성 기자, 자 이재명 지사 이제 검찰은 결국에 기소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기소가 된 배경을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이재명 지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기 이틀을 앞두고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3가지 의혹에 대해 죄를 물어 기소를 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그리고 성남시 대장동 허위 공보물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핵심 의혹인 친형 강제 입원은 지난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데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정황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전직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증언을 해 수사팀의 유죄 심증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요. 네. 그리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5,500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냈다고 허위 공보물을 만들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앞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수사 결과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서 기소를 한 거죠. 네,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은 건데 이 지사가 제가 앞서 잠시 읽어드렸습니다만 발표 직후에 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면서 오히려 불기소된 조폭연루설, 김부선 스캔들, 일베 가입 등이 허구라고 밝혀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소 내용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해 탈당설을 일축했습니다. 직접 이 지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지사 입장 들어봤는데 자, 그런가 하면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씨 소유주가 김혜경 씨인지 조사해온 수사팀은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이 지사 기소 여부 공개와 같은 시각에 수사 결과를 냈는데요.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해경군 김씨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명이 사용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트위터 계정 사용 형태로 봤을 때 여러 휴대전화로 접속한 경우도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혐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무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경군 김씨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될 때까지 사건을 기소 중지하기로 검찰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경군 김씨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될 때까지 기소를 이제 중지하겠다 이런 검찰은 결정을 내렸지만 앞서 경찰은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씨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뒤바뀐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네. 사실 경찰 수사 때부터 검찰은 지휘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해경군 김씨를 사용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로 의심받았을 때도 조사 결과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당 계정이 김혜경 씨가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온 것인데요. 이 때문에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자택과 이재명 지사의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뒤이어 곧바로 김혜경 씨가 다니는 교회 서버까지 압수수색을 해 해당 해경군 김씨 계정과 연관성이 있는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 가운데 해경군 김씨와 김혜경 씨가 SNS에 비슷한 시각 올린 내용은 있지만 여러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경찰이 내놓은 여러 의심 정황에도 불구하고 재판 단계에서 법리상으로 확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판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경찰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의외라며 다소 불편한 심경을 예외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혜경 씨 관련 부분은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 법원에게 이제 공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지사직을 지키려고 하는 쪽은 이제 이 지사 측이 되겠죠? 쟁점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일 것입니다.
이 법을 이제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받아도 경기지사직을 잃고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의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허위 공보물, 검사 사칭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선거 기간에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가 이 혐의를 적용받게 된 것인데요. 또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는 직권남용 혐의도 걸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사로서는 명운을 건 법정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운을 걸었다. 지사직이 걸린 재판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내년엔 확실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나온 소식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로빈곤층에게 구직 촉진 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에 도입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고용 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됩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한 달 늘어 내년 7월부터는 최대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빈곤층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에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청년이 졸업 후 일자리 찾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8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내년에도 18만 8천 명에게 지원됩니다. 또 청년이 3년간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지원 대상이 25만 5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직, 일용직 여성 2만 5천 명에게 내년부터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거래 재개 첫날에 1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달 14일 종가보다
17.79% 급등한 1주에 39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소폭 하락한 2052.9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의 판매 계열사도 분식 회계 논란으로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의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 셀트리온의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헬스케어는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고 회수 기간을 일부 늘려주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바이오 제약 기업에서 분식 회계로 시장까지 들썩일 정도인데요.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뉴스큐 TMI, 오늘은 분식 회계입니다. 자, 박서건 앵커. 네. 오늘은 분식 회계에 대해서 정리해봤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가 바로 분식 회계라는 용어인데요. 대체 분식 회계가 뭘까요?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분으로 장식한 회계, 분식 회계입니다. 이를 영어로 하면 코스메틱 어카운팅 또는 메이크업 어카운팅. 회계장부에 화장을 해 가릴 건 가리고 강조할 건 강조하면서 보기 좋게 조작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의 재고를 10,000 원어치밖에 없다고 적거나 투자 손실이 났는데도 손실이 없는 것처럼 하는 등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하는 겁니다. 국내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90년대 말 대우그룹의 40조 원대 분식회계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김우중 회장의 지시로 계열사 간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는데요. 금융기관과 투자자,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IMF 사태를 초래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기업을 승계하기 위해 분식회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따라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신히 상장 유지가 결정됐지만 아직 검찰 고발 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대형 바이오 기업이죠. 이번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 2분기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 판매권을 모 회사인 셀트리온의 되판 금액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골마 있는 속을 숨기고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분식회계.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아주 잘 숨기는 탓에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국가 경제 질서도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대통령 부인이라고 속인 여성에게 수억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조사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천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윤 전 시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다만 이 사기 여성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검찰이 그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피곤함을 호소해 어제 다정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쟁점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의 여성에게 보낸 4억 5천만 원의 성격입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공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선에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한 대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12번의 통화와 268번의 문자에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와 상대 후보였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경선이 정리된 뒤에야 사기 여성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도 공천 관련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이 연금 82만 원만 받고 살아가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형편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윤 전 시장은 또 같은 여성의 자녀가 광주시 공기업과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한 학교 관계자 3명과 공기업 직원 등 4명도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경찰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에 숨진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앞서 어제 오후 택시기사 57살 최 모 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도로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한다며 분신에 숨졌습니다. 최 씨는 유서를 통해 불법 카풀을 근절해야 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택시기사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단독 입후보를 해 찬반 투표 없이 선출된 이 이사장은 선출 소감에서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유아 정책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치원을 폐원하지 말라면서 명예가 떨어진 채 폐원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고속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간 운전자들은 아찔한 순간을 넘겨야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도로, 차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색 불빛이 정면으로 다가옵니다. 지하차도를 빠르게 통과해 역주행하는 승용차. 상향등을 켜며 경고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달리던 운전자는 겨우 아찔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정면 충돌해서 이렇게 해서 큰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량 전용 도로에서 역주행해서 오니까. 이 도로는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고속도로인 신천대로입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역주행 장본인은 단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112에서 이제 현재 사고가 안 났으니까 크게 대처할 게 없다는 식으로 조금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서 이건 아닌데라고 싶더라고요. 경찰은 역주행차가 빨리 달아났고 어두운 탓에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차량 진행 방향으로 총 25대의 순찰차를 배치해서 근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현재도 주변 CCTV 분석 등 근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속된다 해도 처벌이 무겁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 30점, 범칙금 6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도로 시설을 정비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 또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부담 정도가 전국 평균의 2.3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분기 서울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130.3을 기록해 2분기보다 7.6포인트 올랐지만 전국 평균은 57.5로 전분기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서울은 오르고 전국 평균은 떨어지면서 전국 대비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지수 배율은 2.3배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불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서울 반포주공 1단지도 포함됐는데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45년 된 5층 아파트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은 최고 40억을 웃돕니다. 재건축 사업 규모만 10조 원에 달하다 보니 일반적인 이익률 10%로 계산해도 1조 원. 불법 출혈 경쟁과 금품 살포가 난무하는 이유입니다.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홍보 대행업체 직원을 본사 직원으로 속여 침투시켰습니다. 우리 집
애들하고 서울서 호수까지 가고 나가서 있었더니 몇 시에 돌지 그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겠대요. 밤 10시까지 기다리겠대요. 공짜 관광을 시켜주고 100만 원이 넘는 계열사 호텔 숙박권으로 사람들을 꼬였습니다. 금품 살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한 아파트에서만 절반이 넘는 1,400여 명의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습니다. 우당 먹고 돈을 받으면은요, 누군가 이 아파트 새로 지을 때 그 돈을 빼니까 지은 사람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파트가 부실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씨도 안 먹어요. 이렇게 3개 건설사가 조합원에 책정한 로비 비용만 43억 원. 일부 건설사 직원은 홍보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이나 체크카드를 받아 수억 원을 펑펑 쓰는 등 갑질까지 했습니다. 각 건설사들은 특정 홍보 대행업체를 계속해서 활용해 오는 걸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홍보 대행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속칭 이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 하지만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건설사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이번 건은 그 전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건설사 임직원 등 334명을 검찰에 넘기고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서울 방향 1km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광역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추돌했고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상자만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6시 13분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서울 방향 1km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퇴근길에 이 지점 아직 진입하지 않은 분들은 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징역 2년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독버섯이 사람의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하듯 국정원 자금도 정치 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의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선거운동본부 고위 관계자였던 54살 A씨와 41살 B씨 등 2명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문대림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후원자 3명과 함께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영장기가 소감 한마디. 아이고 추해. 다음에 전직 대법관 신분의 결정 영향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 추해 고생들 많으시. 분들이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야. 아 추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해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나다. 아이 지금 합시다. 다음에 봅시다. 기각 결정 소감 한마디.
전직 대법관 신분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후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맞아요. 제 식구들 감싸기를 하며 법원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끈을 이제 모두 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수술을 하여 그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회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긴조 때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명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침에 집 앞에 문 쓰는 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라고 그랬어? 아침에 집 앞에 문 써는 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해? 한파가 물러났지만 영하의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제법 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과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만 눈이 조금 날릴 뿐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영하의 날씨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서부와 전북, 제주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5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레는 중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들어온 신갈분기점 사고 속보는 추가 내용이 파악이 되면 2부에서 더 보도를 하겠고요. 갑질 의혹, 또 엽기 행각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회장, 이번엔 로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퀵터뷰에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직접 통화해 보겠습니다.